우선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시대를 둘러싼 흔히 영상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영상 이론, 그렇죠? 단순히 영상 이론이 뭐 보통은 비주얼 티오리 또는 필름 티오리 또는 뭐 시네 티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영화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이론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포토 에세이, 상당히 폭이 넓긴 해요. 이 수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영상의 이론도 다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해야 되는 건 포토 에세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난주에 제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영상에도 문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문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한국말 못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한국말 다 하죠. 근데 우리가 문법 시험을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문법은 뭐지라는 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살면서 거기서 그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랑 좀 사정이 달라요. 뭐예요?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조사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뭐 목적격 조사 이런 거 뭐 있어요? 을를 이가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단순하고 쉽잖아요. 우리 애도 이제 6살 됐고 뭐 3, 4살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도 조사 별로 틀린 거 없이 그냥 막 되게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네. 아빠는 학교에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는, 애, 뭐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쓰지만 외국 친구들은 이게 어때요? 쉽지 않죠.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문법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문의 법칙인 거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법은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지만 실제로 이 영상에는 그런 문법이 뭘까? 무슨 규정이 있을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이해하는 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영상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게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영상의 하나의 스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앵글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앵글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버드뷰라고 얘기하는 위에서 보는 뭐 익스트림 버드뷰라고 해서 아예 정수리 찍는 거 말고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얼굴을 잡을 때는 보통 그 주인공이 약간 왜소한 장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장면, 이런 부분에서 보통 위에서 아래로 잡아요. 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미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약간 이 주인공이 내가 앵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으로 카메라가 고압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일 때, 그래서 이 상대방, 이 피사체가 조금 수동적이거나 약간 왜소하거나 이런 부분일 때 위에서 아래로 잡아요. 그럼 반대로 밑에서 위로 하는 게 있어요. 다운뷰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이 대상을 뭔가 그 극적으로 우세하게 보여야 할 때, 그럴 때는 밑에서 위로 잡아요.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나 또는 뭐 연출이나 아니면 뭐 스크립터나 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앵글에서, 그렇죠? 보통 컷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이 장면에서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보통 얼굴, 뭐 바스트로 딱 잘라서 등장시킨다. 그럼 어디에 등장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 영상 문법 또는 이 이미지 문법, 이미지 띠오리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좀 그래머라고 얘기하는 말도 많습니다. 필름 그래머 또는 뭐 비주얼 그래머 또는 뭐 비디오 그래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상 문법에서 사람의 이 바스트를 딱 넣어야 될 때 어디에 넣는 게 제일 좋을까? 어디? 정가운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뭐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 여행 가면. 그러면 여행지에 가서 보통 이제 한 5, 60대 엄마 아빠 세대들 등산 가서 이제
산 정상에서 돌이랑 찍는 거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찍어요? 말한 대로 정가운데 딱 나요. 그렇죠? 보통 돌이 여기 있고요. 사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위에 다 날리고 옆에 다 날리고. 보통 이렇게 찍어요.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여기 갔다 왔다거든요. 뭐 어떤 구도나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제일 안정감 있는 구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3분할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몇 개가 나와요? 스팟이 4개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보통 어디에 두냐면 하나, 둘, 셋, 넷의 얼굴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요. 뉴스도 어떻게 해요? 뉴스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화면을 띄우거나 그렇죠. 대부분의 요즘 장면들, 특히나 요즘 영상에서 그 백종원이 나오는 스트리트 푸드인가 뭐 푸드 파이터인가 뭐 그거 혹시 보셨어요? 푸드 스트리트 뭐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백종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길에서 이렇게 찍는 그런 그 작품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상으로는 최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씩 끊어가면서 보시면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그 백종원 스트리트 뭐 해서 왜 외국 돌아다니면서 막 태국에서 족발 먹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보통 백종원의 어떤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 캐논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 카메라 잘 안 써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혼자 앉아 있어. 그리고 카메라는 주변에 없어. 어디 있어요? 저 뒤에서 어깨를 걸쳐서 다른 사람 틈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앵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앵글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안정감 있는 거. 이 거리를 보통 헤드룸이라고 해요. 헤드룸. 머리 사이. 그러니까 헤드룸은 이렇게 넓게 두지 않아요. 그럼 반면에 제일 불안전한 앵글 하면 여기에 얼굴을 정 가운데 이렇게 두는 거. 제일 불안전한 장면. 영화를 보시면 대부분 주인공이 약간 불안한 장면들, 주인공이 뭔가 떨려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요. 정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딱 박아놔. 여러분 이걸 알고 이제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럼 이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또는 앵글을 약간 비틀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그 뭐야? 보는 사람의 눈이 약간 삐뚤어지죠. 또는 이렇게 카메라를 막 흔들거나 약간 어지럽게 하거나 이렇게 뭐 긴장이 있을 때 막 카메라를 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표현하게 돼요. 이게 다 뭐다? 영상 문법의 한 부분이고 보통 이제 미장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뭐 셔레이드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면을 끊어서 되게 긴박하게 보이게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TV에서 19금 이런 거 잘 표현 못할 때 어떻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영상 문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약속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문법은 뭐다? 서로 간의 약속이고.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표현하실 때 왜 그러면 우리가 영상 문법을 따라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물론 대부분은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왜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영상에 있어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것들은 이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 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스토리가 재밌으면 그 영화 성공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스토리가 재밌으면 영화 성공해. 근데 스토리가 재밌으면 영화 성공할까요? 이런 것. 혹시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보세요 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렇게 좀 저장하셨다가 아니면 기록해 두셨다가 어딘가에서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아무도 모른다 보셨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작품이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 일본에서 만화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영화로 만들어진.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되게 따뜻하고 뭐 이렇습니다. 보셔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 그랬어 막 이러는데 네, 좀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간 많으니까. 그래도 좀 집에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빠가 결혼을 3번 해요. 그 첫 번째 결혼한 데서 낳은 딸이 3명이에요. 근데 그 3명이랑 원래 살았던 데가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랑 결혼하면서 첫 번째 엄마랑 당연히 헤어졌겠죠. 그 두 번째 엄마랑 결혼하면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세 번째 엄마랑 결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 딸 셋이.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되게 구질구질하죠. 설명이 아주 구질구질하죠. 두 번째 엄마에게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세 번째 부인에게로 같이 갔겠죠. 이제 중학생쯤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의 구박대기인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 세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의 딸을 해야 되니, 그쵸? 장례식장에 가요. 갔는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되게 처량한 거야. 뭔가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중학생 친구의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다 큰 요 세 딸이 아빠를 자꾸 추억하게 되는 거야. 그동안 아빠에 대한 마음이 어땠겠어? 증오, 그렇죠? 분노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얘를 보니까 뭔가 자기도 옛날에 그래도 행복했던 아빠와의 그런 추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중학생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이 다 큰 성인 3명이서 같이 옛날 그 집, 옛날에 아빠랑 살던 그 집, 매화나무 있고 진짜 옛날 집, 거기서 사는데 뭐 그런 얘기들. 이게 바닷마을 다이어리. 일단 내용 자체가 되게 구질구질해요. 거의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데 나오는. 실제로 얘기하자면 부부의 세계 이런 것도 되게 구질구질하죠. 얘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구질구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동의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이야기가 재밌으면, 스토리가 재밌으면 성공한다라는 법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토리만으로 되진 않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영상의 문법들, 그래서 미장센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잘 꾸며진 어떤 세트, 아주 잘 꾸며진 어떤 컷, 꾸며진 어떤 이 이미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 내용이 구질구질하더라도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용이 별로. 여러분 요즘 보는 히어로물 보세요. 대부분 똑같지 않나요? 대부분 보세요. 너 그 이번에 나온 거 히어로물 그거 왜 봤어? 물어봐요. 어벤져스 왜 봤어? 이번 거 안 보면 다음 거 이해 안 될까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 왜 봐? 똑같은 이야기의 속인데 왜 볼까요? 왜 볼까? 진짜 다음 거 보는데 이해 안 될까봐? 뭔가 다른 영상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디워라고 혹시 아세요? 한번 들어는 봤죠. 이 전설 속의 디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번씩 보세요. 디워는 좀 보라고 하기는 되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보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이걸 왜 봐야 될까? 자괴감 들고 막 그래. 뭐 이게 제 평가. 네. 어쨌든 디워라는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심영래가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 마지막 외국 배우예요 다. 그래서 막 헐리우드에 막 진출하고 뭐 이랬던 작품인데, 그때 나왔을 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시중에 나왔던 모든 어떤 소비되었던 이 영화를 둘러싼 다른 키워드들이 뭐였냐면 거의 뭐 국뽕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CG 기술이 헐리우드보다 낫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게 거의 배경 자체가 LA인가 거기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큰 이 뭐 빌딩 같은 데 막 올라가는데 이무기 그 용가리 같은 게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리랑이 나와요. 뜬금없죠. 근데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봐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좋았어. CG가 아주 그럴듯했어. 요즘 다시 보세요. 이게 그럴듯인가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기점으로 뭐예요?
이야기 때문에 보지 않는 영화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영화 어떻게 보시냐고. 여러분 영화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시집을 가는 기준이 뭐예요? 멀티플렉스 가는 기준. 진짜 영화만 보러 가세요? 영화만 정말 큰 기준일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게 소비자 패턴, 향유자 패턴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까? 아니에요. 요즘 영화를 잘 안 보러 가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코로나 있기 전에도 영화 잘 안 보러 갔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은유 추출 기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동기를 선택하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선택의 기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인지적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오는 거야 선택하고 왔겠지만 대부분의 행동들이 어떤 의도와 결과,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해요. 버스 탈 때 뭐 이렇게 버스 카드 찍는 거 이유 있어요? 어떤 내가 꼭 이렇게 빼서 지갑에서 빼서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지갑채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가방 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패턴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루틴대로. 그렇죠?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7, 80%는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물건 구매하러 갈 때 그거 왜 사?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사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하다 그냥 사고 나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동기를 결정하는데 패턴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은유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 작업들이 있어요. 그걸 조사해봤더니 왜 안 보러 갔을까? 영화를. 왜? 2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는 게 힘들어서 안 보러 간 사람이 꽤 많았어요. 30-40% 이상.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빼서 보면 어때요? 민폐잖아. 2시간 동안 내 핸드폰을 안 봐야 돼.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넷플릭스 볼래. 집에서 VOD 볼래. 이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로만 선택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미장센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선택의 요소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것 때문만도 아닐 수 있어요. 음악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사운드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대부분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컨텐츠와 향유자의 교집합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컨텐츠가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혹시 한동안 막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디션 프로그램. 이번에도 대박 났죠, 오디션 프로그램. 뭐예요? 미스터 트롯,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의 거의 끝판왕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이게 이야기하다가 그때 막 노래하다가 노래가 막 국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배우 오디션 하는 게 나타났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거의 모든 3사가 지금 공중파 3사라고 하는 데가 다 위탄, 뭐 슈퍼스타 K, 그 다음에 K-pop 스타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엄청 돌아갔었죠. 시즌 3, 시즌 4까지 하고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끝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었죠. 한쪽에서 특정한 장르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언프리티 랩스타라든지, 그렇죠? 쇼미더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트롯. 트롯 막 열풍이죠. 요 전까지만 해도 다 힙합이나 랩 뭐 이런 게 열풍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는.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 기획하는 입장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왜 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요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담아서 파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미디어. 근데 더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미디어를 컨텐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컨텐츠로 만들려면 이걸 또 담아서 파는 미디어가 또 있겠네? 그렇죠? 그럼 이 미디어를 또 어떻게 해야 돼? 기획자라면. 또 이야기를 담아야죠. 컨텐츠.
이 작업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뭔가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뭔가 왜 여기에서 막 스트림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냐면 옛날에 보면 가수들이 활동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안 나와. TV에가 안 나와. 준비만 해. 곡 작업했다 그래. 휴식기를 가졌다 그래. 막 재충전했다 그래. 왜 그렇게 충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충전은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미생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동안 나온 것들 보면 보통 이 패턴이에요. 활동 기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 기간은 안 보여. 그 뒤에 기간도 안 보여. 또 다음에 활동 기간 때 또 보여.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핵심은 뭐냐면 준비하는 기간도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기간이라고 본다면 이 기간도 뭘로 만드는 거야? 컨텐츠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뭐 하냐면요. 우리도 다 거기에 마치 내가 제작자인 것처럼 막 옛날에 프로듀스 101 할 때 여러분이 국민 PD입니다. 국민 프로듀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명 누가 뽑았어? 내가 뽑은 거. 내가 뽑은 애가 센터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뭐도 나왔어요? 막 간식 보내주는 것도 나왔어요. 네이버에. 그렇죠? 내 스타에게 뭐 간식을 보내줘. 하면 간식 딱 보내면 걔가 또 네이버 TV로 해가지고 나 이거 받았어요 하면서 막 브이로그 찍고 막 이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고 반응을 받게 되는. 그렇죠? 요즘 라방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오디션 프로그램? 그 전에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더 밀착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임영웅 뭐 이런 영탁 다 누가 키운 거야? 내가 키운 거야. 인벌브 만든 교집합 만든 거야. 엄마들 다 자기가 키운 줄 알아. 보세요.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엄마들 다 자기가 스타 만든 줄 알아. 그렇죠? 실제로 만나면 서로 누구세요? 뭐 이럴 사이잖아요. 정작. 근데 뭐 하는 거야? 애착과 인벌브. 콘텐츠와 향유자 사이에 교집합을 넓게 만든.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영화 나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팬미팅이요. 무대 인사해야 돼. 옛날에는 시사회면 딱 끝났거든. 한정된 초청, 한정된 공개.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영화가 딱 나오면 2주 안에 결판 난다고 봤어요. BEP가 넘는지 못 넘는지, 손익분기가 넘는지 못 넘는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전에 끝나, 전에. 그리고 개봉 첫날 예매율 보고 아, 이 영화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가 판단합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단순히 시기가 빨라진 게 아니라 뭐가 빨라진 거예요? 반응과 피드가 빨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인터랙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즉각적인 소통. 바로 주고 바로 받는 것. 이제는 TV에서 인터랙티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장면들이 또는 이제 영화도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바뀌어가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정적이에요. 영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한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예시를 들 때는 아주 얼마 안 됐던 얘기인데 지금 따지자면 9년 10년 됐나 봐요. 이스라엘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됩니다. 인터랙티브를 강화한 영화예요. 뭐냐면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스토리가 내가 주도하는 대로, 향유자가 주도하는 대로 이야기가 바뀌어야 인터랙티브예요. 왜? 내 의사가 반영돼야 되잖아. 그래서 드라마에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댓글을 다는 이유가 뭐야? 뭔가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서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바꾸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막 끝나야 되는데 연장하고 주인공이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내 꼴 보기 싫은 애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영화가 나와요. 선택하게 했어요. 결과가 한 48개가 되는 결과를 두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선택하게 해서 끝까지 가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어. 망했어. 왜 망했을까? 이 영화를 담아서 팔고 있는 향유 체계 자체가 아직 인터랙티브하지 않아. 인터랙티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극장을 통으로 빌려야 돼. 아니면 영화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다 영화 보러 간다고 해봅시다. 누가 리모컨 잡을 건데? 내가 잡으면 꼰대지. 그렇잖아. 내가 교수니까 내가 잡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민주적으로 누가 잡을래요? 가위바위보? 그럼 되게 애매하죠. 그럼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향유 체계 자체가 아날로그하기 때문에 왔던 결과 실패하는 거죠. 왜? 제작 비용 대비 뭔가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다른 트렌드가 있는 거죠. 뭐예요? 신디케이터의 발달인 거죠. 넷플릭스. 영화 이제 내가 본다. 여러분 웹툰 같이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친구랑 막 같이 봐. 야, 네 돈 냈으니까 네 걸로 같이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뭔가 스크롤하는 속도가 다르거든. 그렇죠? 독해의 속도가 달라. 나는 그림만 보고 얘는 글을 아주 꼼꼼히 읽어야 돼. 막 잘 모르겠으면 앞에도 갔다 왔다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이 돈이면 그냥 네 거 네가 주고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향유의 패턴도 달라.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그 향유의 패턴을 모두가 원하는 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시대. 근데 이런 시대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얘기할 테지만 이런 시대가 온 게 얼마 안 돼요. 어떤 내가 향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그 선택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 선택이 항상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 얘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결론은 뭐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이 선택의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로도 선택하고 이미지로도 선택하고 또 뭐야? 내가 배우랑 친분이 있어서도 선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영화를 만들어. 뭐 내가 집에서부터 여기 천안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달린 이야기. 더럽게 재미없겠죠. 그게 뭐가 재밌겠어. 고속도로에서 내가 운전밖에 안 했는데 뭐가 재밌겠어.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들어서 딱 냈어. 극장에 딱 올라갔어. 뭐 어떻게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빚을 내가지고 딱 했어. 거지가 됐지만 어쨌든 영화는 개봉했어. 그럼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그래도 이 정도 친분이 있는데 우리 아까 교수님이 그 이상한 병맛 같은 영화 만들었는데 그래도 보러 가자.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억지로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볼 거라면 안 본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거. 내 친구가 나왔다면 영화 진짜 재미없어도 어때요? 봐. 그 영화가 스릴러라도 나는 뭐야? 나는 코믹이야. 그렇죠? 나는 깔깔거리면서 막 보는 거야. 쟤 연기 되게 어색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뭐야? 인볼브가 있으면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교집합이 있으면. 그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 다양한 향유의 거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컨텐츠 만들어진 이 총체적인. 그래서 문법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도 고민해야 되고 내러티브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하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새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 아주 새로운 게 나오면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즘 예능 프로 같은 거. 재밌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안 봐. 이미 보던 거 봐. 이미 보던 것도 패턴이 있어. 일주일 동안 내가 봐야 될 이 목록들이 딱 있어. 그래서 딴 걸로 잘 안 넘어가. 우연히 보면 잠깐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새로운 건 언제 들어와야 돼? 새로워서 항상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새로운 건 언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연휴 때, 명절 때 뭔가 마음도 좀 느슨해져 있고 약간 뭔가 품을 수 있는 포용력도 좀 늘어나 있고 실제로 시간도 많아가지고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할 때 나와요. 뭐야? 파일럿. 왜 그때 나올까? 새로운 게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 뭔가 새롭다는 건 항상 거부감이 있고 다시 말해서 허들이 있어. 진입 장벽이 있어. 장벽을 넘으려면 꽤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스타를 데려다 놔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 영화 컨텐츠야말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영화 배우가 아주 굵직한 배우가 10명, 여기는 1명. 뭐가 더 재밌을까? 10명? 진짜 10명이 재밌을까?
여기는 투자금 2천억, 여기는 12억. 뭐가 재밌을까? 2천억이 재밌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뭐야? 개취야. 난 그거 별로던데. 여러분, 사람들이 콘텐츠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사를 걸고 만들어요, 보통. 왜? 그게 밥벌이니까. 보통 영화 하나 만드는데 인벌브된 그 사람들의 수가 200에서 25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막 어떤 시간과 자기의 어떤 커리어와 필모와 막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가면서 만들어. 근데 여러분 영화 봐. 재미없으면 뭐라고 평가해? 아, 이건 이래서 재미없고요. 미장센과 내러티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요. 뭐 이런 장면에서 약간의 몰입이 깨지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 없어? 굳이 안 해. 뭐라고 딱 얘기해. 딱 두 글자. 노잼. 끝이야. 여러분, 시장에서 이걸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 다 이래요. 영화를 봐. 재밌어. 와, 이건 이래서 재밌고 이래서 재밌고 이래서 재밌고 해요? 아니요. 꿀잼. 끝이야. 근데 이건 뭐랑 직결돼? 성공과 실패와 직결돼. 물론 바이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충성도 높은 사람이 또 다른 소비, 또 다른 생산을 하면서 또 소비를 유혹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잼과 꿀잼 살림. 영상의 어느 부분이 실패했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어긋났고 어떤 부분에서 몰입이 깨졌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해요. 다시 비평가가 고민해야 되고 다시 이걸 보는, 뜯어서 보는, 나같이 막 영화 40번씩 뭐 100번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뜯어서 이런 부분에서 몰입이 떨어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노잼과 꿀잼 살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노잼 꿀잼이 아니라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읽어내고, 그렇죠? 리터러시 하는 작업까지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야기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동의를 일으키게 하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게 해서 그 선형 이야기가 끝까지 2시간 정도 이어지게 하는, 그렇죠? 물론 영화의 예를 들어서겠지만 뭐 드라마라고 하면 16부작 한 5부작부터 막 재밌다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1, 2화에서 봐야 5부, 6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선형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왜 고민해야 되는지, 왜? 내 이야기가 전혀 뜬금없는 얘기면 어떻게 사람들의 몰입이 툭 끊어지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영상이 뭔가 이렇게 눈에 익고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된 그런 패턴에서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대로 장면 전환해. 갑자기 전환했는데 난 불안한 장면을 더 강화하고 싶어 하면서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 뭔가 이렇게 나와. 그럼 어때? 뭐 이상하잖아. 그렇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이 동의를 못했다는 걸 그 장면에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노잼.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컨텐츠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럼 텍스트가 뭔데? 그리고 그 텍스트를 둘러싼 이야기들의 어떤 흐름들이 뭔데? 다시 말해서 이전부터 사람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공유해왔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공유해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들로 주고받았고, 그 어떤 마음속에는 또는 그 사회적 배경에는 뭐가 있었길래 지금 시대가 이런데, 왜 내가 내 취향대로 선택하는 게 그냥 개취라고 인정받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봐야 돼. 왜?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어. 앞으로 영상이 어떻게 바뀔 건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바뀔 건데, 영상 이론과 포토 에세이 얘기하는데, 그럼 포토 사진 다 죽는다고 얘기했었어요. 필카가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 다 망할 듯이 얘기했었어. 필카가. 근데 아니야, 요즘 다시 필카 찾아요. 그렇죠? LP 다시 찾아. 음악 다 MP3로 듣는 게 편하지. 근데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뭔가 하이엔드로 가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흐름이길래, 그건 도대체 어떤 취향이길래, 이런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회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과, 그 다음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내 생활의 패턴과
그 다음 내가 인지적 무의식,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정말 유명한 A급 배우 10명, 그 다음 뭐 여기는 A급 배우 1명. 뭐가 더 재밌을까? 물론 이게 더 재밌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았겠지. 돈도 많이 넣고 제작비도 마찬가지. 로케이션도 되게 뭐 엄청 많이 다니고. 근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데서 이게 몰입이 깨지기도 하거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뭐 어떤 막 그런, 보통은 이제 내가 막 열정적으로 아까 오디션 같은 것도 봤지만 막 열정적으로 뭔가 자기 투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주인공이 1등 됐으면 하겠다 막 이런 바람은 뭐냐면 내가 그 대상에게 뭔가 동일시를 느끼면서 막 자기 해소를 하는 거거든. 감정적 해소를. 이 내용도 제가 꼭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대상과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스타와 나와의 관계는 남남이죠. 나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 뭐 친척이라면 모를까, 가족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투사해 가면서 뭔가를 하죠. 뭐 프로듀스 101 때도 그랬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습생이 카메라에서 악마의 편집에 계속 희생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해? 그때부터 우리는 되게 말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는 그냥 투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원칙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 평평한 운동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기울어진 느낌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정의의 수호자가 되죠. 심판자가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들로 다 심판을 하죠. 그렇죠? 이게 요즘의 패턴들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영화가 2D에서 3D, 요즘 4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세트장에서 지어놓고 하는 뭔가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 컨셉 잡고 꽁트하는 그런 예능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런닝맨도 다 대본이 있지만 다 대본 없는 척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 목표가 있지만 목표 없는 척,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상황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또는 여기서 또 요즘은 어떻게 바뀌어요? 관찰 예능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런 패턴들.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지금 뭔가 흐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걸 둘러싼 더 긴 흐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뭐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얘기했었어요. 뭐 산업혁명부터 뭔가 이게 우리가 종속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긋나고 일과 놀이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테지만, 어쨌든 짧게는 이 정도 한번 봅시다. 영화가 2D, 3D, 4D로 지금 뭔가 진화하고 있고 계속 뭐 하고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극장에서 보는 게 이제는 어디로? 내가 볼 수 있는 내 스마트 기기 안에, 내 태블릿 안에 영화가, 이런 느낌들. 넷플릭스는 신디케이터들, 그렇죠? 이런 거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 향유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참여로.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테지만, 이제는 스토리텔링도 끝났어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앞으로 올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스토리 두잉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인벌브 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2D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X, Y야. 수학 시간에 들어봤죠? 2D 평면. 입체가 아니야. 대부분 영화는 그동안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우리가 향유를 해왔었어요. 근데 요즘 영화관 가면 영화관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뭐 이러면 자료들을 널리고 널렸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 매핑 같은 거. 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막 건물이 하나의 미디어의 매개가 되고 거기서 뭔가 영상이 틀어지고. 프로젝션 매핑은 뭐예요? 뭐 건물이 막 이런 모양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자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뭔가 이 건물이 꿈틀꿈틀대는 느낌을 주는 거. 이제 2D가 아니야. 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영화관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션 매핑이 뭐예요? 앞에만 있지 않아. 어디도 있어요. 옆에도 나와. 화면. 2D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몇 인칭을 지향해요? 3인칭. 밖에서 보는 거야. 나는 그 이야기의 참여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3인칭도 아닐 수 있어. 그렇죠? 그 이야기의 참여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간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공간의 호흡을 최대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운드도 좋은 데 있어야 되고 어둡게 하고 앞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3인칭을 지향하는 거예요. 철저히 3인칭이 될 수는 없지. 근데 3D 안경을 막 끼고 했었어요. 한동안. 그쵸? 나와서 막 신기하다고 그래서 우리 집 텔레비도 LG 안경 끼는 거 사는데 안경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3D 뭐예요? 약간 입체감을 주는 거야. X, Y의 Z 값을 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가까운 3인칭을 지향하는 거야. 조금 더 가깝게 되면 약간 2인칭까지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거든.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이라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4D는 뭐야? 팝콘 들고 탔다가 큰일 나죠. 막 다 날라고 물 튀고 막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왜 봐? 사람 돈 더 주고 보거든. 나도 신과 함께 같은 거 4D로 봤거든요. 일부러. 물론 뭐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잠 안 자려고. 제가 영화 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거의 잔다고. 잠 안 자려고 보통 4D 봅니다.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막 이렇게 잠 못 자겠어요. 그런 것들. 뭘 먹을 수가 없어. 일단 그런 거. 그럼 4D 왜 봐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셨죠? 약간 이게 어트랙션 타는데 테마파크. 그런데 가서 이제 4D 같은 거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안경도 끼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공간 자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어서 내가 스파이더맨 어트랙션 같은 거 보면 자동차에 타요. 실제로. 딱 타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가다가 뭐 막 떨어져요. 막 하다가 딱 거미줄 딱 하면 이게 딱 살려지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서 해소되고. 물론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를 계속 그 이야기를 초대해요. 어떻게 막 다닥닥닥 신문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해요. 왜냐하면 감정의 폭 자체가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가다가 해소하는 게 아니야. 감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해소의 낙폭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됩니다. 이 익스트림 타임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를 막 고조시키는 거야. 마치 그 롤러코스터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떨어질 때 막 해소되듯이.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이제 제로 타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왜 어트랙션 탈 때 왜 짜증나게 막 짝짝짝짝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일부러 우리의 감정을 되게 긁어요. 소음에 노출시키고요. 물론 그 환경 자체를 그 영화 속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뭐 정신도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해소되는 저 타임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꾸미면서 우리가 막 돈을 내서 뭐 일본에 가거나 홍콩에 가거나 뭐 상하이에 가거나 또는 올란도에 가거나 뭐 이렇게 왜 해요? 뭐 정말 1인칭으로 되고 싶은 거죠. 이런 어떤 욕구가 돼요. 사람들은 1인칭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이 스튜디오식 포맷, 막 토크쇼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토크쇼는 거의 몇 개 남질 않았죠. 아주 독한 것들만 남았어요. 그렇죠? 보시면 토크쇼는 이제 독한 것만 남았어요. 아는 형님, 라디오스타 이 정도예요. 해피투게더도 없어졌죠. 토크쇼 싹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한동안은 토크쇼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크쇼 없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리얼 버라이어티가 생겨요. 리얼. 실제 같아야 된다. 근데 실제 같은 것도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딱 나왔을 때 이건 망하겠다 싶었던 게 한 끼 줍쇼였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잖아.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들인다니.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테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종속의 논리가 있어. 그 다음에 가치 논리 이런 거. 이게 지금 뭐 팽배해 있는 어떤 논리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뭐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이제 뭐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 뭐 할아버지 세대 조금 60대 이상은 보통 이 종속 논리가 있어. 그래서 그 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게 그 계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할 겁니다. 뭐냐면 네, 나중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한 끼 줍쇼에 보면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집에 가면 우리 차린 거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래요. 왜? 그 차린 게 곧 그 사람이라고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지어요. 자기의 집의 상태가 곧 자기의 인격이라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안 보여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집에 딱 오픈해요. 라면밖에 안 끓였는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오픈해요. 뭐예요? 내가 지금 라면을 먹지만 그게 나는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도 달랐다라고 문화적인 접근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상위 계층은 상위를 봐야 돼. 뭐 강남 아줌마들이 이렇게 뭐 강남 사는 분 혹시 있나요? 네. 강남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막 뮤지컬 이런 거 안 봐요. 뭐 봐요?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 막 발레 이런 거 보러 가. 고상해서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소양이 높아서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약간 허영심의 시장이 있다는 거야. 모피코트 입고 딱 가가지고 가면 옷 딱 이렇게 한번 벗어주고 옷 맡길 수 있거든. 그 모피코트 안 입어도 돼. 어차피 차 타고 지하 주차장 가는데. 그리고 호두까기 작년에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작년에 깐 호두 올해 또 까는 거야. 근데도 보러 간다니까. 왜 보러 가요? 약간 그걸 본다는 어떤 허영심의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갤러리아 백화점 1층에 가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커피 테이블 북이라고 하는 책을 팔아요. 뭐냐면 그냥 고그림 프린팅한 거야. 옛날 그 저작권 소멸한 그림들. 그리고 아주 양장본으로 크게 해가지고 딱 팔아. 그 한 권에 얼마인 줄 알아요? 15만원. 싼 거는 8만원, 9만원 이래. 근데 책 이름이 뭔 줄 알아? 커피 테이블 북이야. 뭘까? 우리 집 커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두면 아주 이쁜 책. 이런 거. 그래서 아줌마도 우리 집에 딱 왔는데 너 이런 책도 있어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책. 이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될 시장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종속의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한 끼 줍쇼가 왜 망할 줄 알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데 리얼 예능에서 이제 관찰 예능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도 연예인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이제? 일반인이 나와. 이거 아주 변수가 큰 거거든요.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립트예요. 대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획의 의도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 기획의 의도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이게 될까? 너무 무례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됐다는 거예요. 뭐에 준비됐나요? 자기가 이제는 TV 나와도 괜찮아. 물론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도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 풀매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준다? 괜찮다? 요즘 인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초상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몇 년 전부터 얼굴은 다 블러 처리합니다. 이렇게 사진 못 찍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못 찍어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밖에서 내가 어디 찍어요. 영상 뭐 과제한다고 찍어. 다른 사람 얼굴 다 어떻게 해야 돼? 블러 처리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저게 된다?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됐다. 열려있다. 뭐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3인칭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여했을 때 뭔가 더 폭발적인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거. 이런 게 되는구나. 그죠? 일반인이랑 같이 하는 예능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세트를 지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탈출처럼 해야 돼. 완전 완벽하게 해야 돼. 몰입할 수 있게. 그냥 예전같이 대충 해가지고 그냥 여름만 되면 다 뭐 정신병 같은 데 데려다 놓고 막 밤에 불 꺼놓고 이런 거 이제 끝났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 점점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닌 스토리 두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투사를 넘어서. 여러분, 영화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의 3요소라고 해요. 보통 이야기의 3요소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두 번째가 핍진성. 개연성은 뭐냐면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인물이 뒤에서 전혀 설명 없이 다르게 나와. 그러면 사람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신과 함께 원에서 차태현이 너무 울었어. 갑자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울어. 물론 그 이야기 때문에 갔지만 실제로 그 연결고리가 조금 빈약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이거 신파야. 그냥 울려가지고 영화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개연성이 아주 큰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야? 핍진성. 핍진성은 뭐냐면 이 설명할 단어가 저거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히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리즘. 진짜 같아야 돼. 진짜로 일어날 법해야 돼. 그리고 어떤 대상을 그려낼 때 막 다리는 요만한데 몸뚱아리 이만한 괴물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그건 진짜 같지 않잖아. 그렇죠? 이 물리, 이 3차원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같아야 된다는 걸 보통 핍진성이라고 해요. 상황에서도 남녀 관계에서 갑자기 뭐 쿨하게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 막 울거든. 왜 그래? 진짜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다? 허구성. 그런 줄 알면서 어때요? 아, 이 이야기는 허구야 라는 걸 인지해. 뭐야? 1차원적으로 또는 1인칭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요. 쓰나미 같은 거, 뭐 해운대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사람들 거의 다 죽고 몇 명 살아요? 몇 명 안 살아. 그 조정석 나왔던 거 뭐 이렇게 막 클라이밍하고 뭐 이거 있죠? 뭐 제목 뭐였죠? 엑시트. 거기 사람 진짜 많이 죽거든요? 근데 우린 누구만 봐? 조정석만 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 도시에 일어난다. 이 천안에 막 이렇게 일어나. 다 막 가스, 막 이거 다 죽어. 그럼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조정석 살았다고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을까? 아, 통쾌해. 오, 어떻게 저렇게 테이프로 다 싸고 저렇게 가지? 막 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잖아. 왜 재밌어요? 허구성.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물론 계속해서 1인칭을 지향하지만 어떤 이야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요즘 하나의 트렌드를 얘기하면 여기랑 약간 상대되는 트렌드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는 분 있어요? 본방사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어떻게 봐요? 짤로 봐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선형성이 있어요. 앞에서 전제한 것들이 뒤에서 풀어져야 돼. 근데 그런 패턴들이 사라지고 있어. 그럼 이건 뭐지? 그럼 개연성이 없잖아. 근데 예능 프로에서 이런 장면들이 왜 나오겠어? 왜 막 분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짤로 보고 보통 그런 걸 스낵컬처라고 얘기해요. 한 15분?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 보세요. 다 최고로 긴 게 몇 분이야? 15분이에요. 10분, 15분이야. 다 그 시장이에요. 그럼 개연성이 어떻게 확보될까? 10분, 15분에서. 컨셉으로 확보하는 거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의 컨셉으로 확보되는 거야.
아, 조세호가 저기선 저렇게 나왔으니까 쟤는 저기서도 억울하겠네. 그렇죠? 아, 이광수는 저기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약간 허우대 멀쩡한데 약간 허술하겠네.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컨셉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그래서 짤로 보더라도 아, 이 장면에서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돼. 개연적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이야기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스토리텔링.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스토리,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를 좀 다르게 해서, 이야기는 분명히 있지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모노미스 같이 원질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있어. 그리고 대부분 영화는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주인공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야기야. 알아. 근데 왜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소비할까?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보통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해요. 뭔가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사람들이 낯설어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얻어. 근데 너무 낯설면 된다 안 된다? 또 안 돼. 왜? 또 튕겨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줄타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에 동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은 뭐겠어요? 이야기와 텔,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뭐야? ING, 인터랙티브. 요즘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인터랙티브가 강화되어서 이야기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람들과의 향유자와의 콘텐츠의 이 교집합을 늘려갈 것인가가 인터랙티브에 해당합니다. 이야기가 사건 진술의 내용이라면, 그래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건 뭐예요? 이야기를 향유하는 것들은 뭐예요? 메시지를 우리가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나는데 그냥 허무해. 그냥 뭐 하다 많은 얘기.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홍상수 감독 같은 영화가 그렇거든요. 그냥 정말 그건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저는 별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아주 밋밋해. 어떤 감정의 기복도 많이 없고요. 그냥 밋밋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밋밋해. 그렇죠? 영화처럼 여러분 분노하고 영화처럼 막 이렇게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하세요? 영화처럼 슬퍼하고 영화처럼 기뻐하고 막 밥 먹으면서 맛있다 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대부분 밋밋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화적 표현에서 하면 별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이야기라고 한다. 내러티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거라면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어떻게 전달할 건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방법. 그리고 뭐예요? ING. 현재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피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까지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럴들, 그 다음 온라인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들 다 마찬가지예요. BJ가 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방송들 마찬가지예요. MCN들, 멀티 채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방송도 마찬가지죠. 메시지가 정확히 있고요.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그걸 현재적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인터랙티브를 어떻게 강화할지, 어떤 매체로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하게 할지.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매체는 정확해요. 그리고 이걸 제 골방에서 그냥 막 혼자 주저리 이렇게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든 말든. 대부분 교수들이 그래요. 막 얘기하고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숙제 내, 과제 내.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전달할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몰입시킬지, 어떻게 대언을 가져가고 정말 진짜 같은 게 할지. 물론 여기서 허구가 막 발동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너희와 다른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인터랙티브. 제가 여러분 대답 안 할까 뻔히 알면서도 계속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터랙티브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처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막 영상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사진 이쁘게 찍어. 아니면 막 편집 이쁘게 해. 그 다음에 나만 봐야지. 그게 뭐야? 물론 그래도 되지. 근데 정말 그게 같이 있으려면 같이 봐야 되고 누군가 호흡해야 되고 이게 이제는 이전에 글이 하나의 문법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는 뭐가 문법이 되는 거예요? 영상이 문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전에는 글이었다면 이제 오는 시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시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의미 한번 봅시다. 서사. 결국엔 사건들이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계속된 연쇄 작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서사.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무언가가 되어져. 대부분의 주인공들을 보면 아주 돈 많던 300억 있던 사람이 400억 버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돈 한 푼 없던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잘 만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갑자기 성공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후자죠. 이런 것들을 보통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낮은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 물론 아주 낮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평범함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같으려고. 동일시를 아주 쉽게 만들려고. 사람들의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려고. 너무 막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면, 물론 그렇게 출발한 작품들도 몇 개 있어요. 옛날에 꽃보다 남자 같은 돈 많은 사람 출연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뭔가 결격이 있네, 뭔가 허술함이 있네, 또는 이 사람에게 뭔가 심각한 약점이 있네. 근데 그 약점이 뭐야? 내가 동일시할 만한 약점이야. 밖에는 되게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 나중에 제가 페르소나 설명할 때 얘기할 테지만 이 모습들 실제로 집에 가서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가짜인가? 집에 있는 사람만 진짜인가? 다 진짜죠. 그럼에도 밖에 가면 또 이렇게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고, 저도 집에 가면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들지 않아요. 집에 가면 아주 과묵합니다. 말도 없고요. 심지어 낯가려요. 아닌 것 같죠? 대답 안 할 테지만 뭐 계속 물을 거지 나는.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사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출발부터 끝까지 그 사건들마다 개연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핍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거리를 두면서 또 허구성을 유지시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을 구성하는 것들, 뭐 캐릭터, 배경, 성격화 요소들 뭐 이렇게 본다면 플롯, 장르, 되게 다양한 진술의 형식들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 보통 인과를 개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핍진과 허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이 향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단순히 향유, 내가 3인칭으로 이제는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참여의 단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주목해야 된다? 스토리 두잉을 주목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딱 졸업하고 바로 방송작가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여러분 그 작품 아세요? 따라라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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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제가 그 작가 했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게, 제가 새끼 작가로 들어가고 작가가 5명 정도 있는데, 보통 인간극장이 5팀이에요. 많을 때 6팀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가에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시면 뭐 아시겠지만 방영되는 회당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내내 일해도 내 방송이 5번 나갔어. 5번만 받아. 이 코딱지 작가들은 보통 이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받아, 회당. 5번 나가면 얼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극장이 월화수목 금했었거든 옛날에. 그렇죠? 5번 나가면 얼마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100에서 뭐 100. 초반에는 그랬던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보통 회당 좀 중진까지 올라가면 회당 50에서 많게는 80. 메인 작가가 보통 150 받으니까
드라마 작가들, 메인 작가들 보통 2천만 원 받거든요, 회당. 그러니까 1일 드라마 작가들 2천 받으면 대충 나오시죠? 네. 일주일에 월화 드라마 이런 거 딱 잡아서 하면 네, 많이 받는 사람들 2,500, 3천까지 받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얼마 가는지 아시겠죠? 그건 작가빨로 하는 드라마들, 뭐 이런 거.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뭐냐면 예고편과 지난 이야기. 딱 그 노래 시그널과 물려서 딱 나오는 장면이에요. 뭐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러면서 나레이션 써놓고 뭐 이렇게 사는. 근데 이때 제일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했던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던가.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잔상이 어느쯤에 있었던가를 저도 막 한 80번씩 막 이렇게 보면서 이쯤에서 머물렀겠구나를 찾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아주 초 재밌을 때 끊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살짝 보여줘. 궁금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엔 이 향유자와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이 디지털 기반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네,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이제는 점점 스토리 두잉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매체 환경도 어떤 다중 이용이 아닌 뭐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개인 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 만한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자체를 어떻게 엔터테인먼트화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영화를 아예 제작하는 것부터 공개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제작 과정에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펀딩으로 참여하는 거 말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의 구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곧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왜 되게 익숙해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내가 하는 대로 리액션 해주잖아. 아주 쉽게 여러분 이미 익숙해지고 있어요. 관찰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프로듀스 101 예를 아까 들었지만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미 우리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결국엔 이 이야기가 양방향성을 갖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형성이 아니라 이제는 분절돼요. 어떤 점의 형태가 있고 그 점을 연결하는 사람에 따라서 향유자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주고받아지는 인터랙티브한 양방향성. 일방향성이 아닌 양방향성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고민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일하러 가실 환경들, 물론 뭐 대학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어떤 여러분이 그려내고 있는 그 job describe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비선형성. 정보가 복합돼요. 여러분 요즘 영화 보러 가는데 정말 모르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가요. 누가 나오지? 줄거리는 뭐지?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렇죠? 신업 한번 읽어보고. 옛날에는 그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예요. 저는 정보를 보고도 자요, 초반에.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가서 같이 잡시다.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보시면 장르 미디어 분야가 제가 지난주에 미디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커스터마이징이다. 나에게 최적화. 그리고 그 커스터마이징된 무언가는 곧 뭐예요? 그냥 커스터마이징 된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곧 내 아이덴티티야.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그게?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올해 핵심 키워드가 페르소나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광고하는 것도 이제는 페르소나를 갖고 광고하기 시작해요. 이 자동차 런칭해야 돼. 그럼 이 자동차로부터 뭔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죠. 그걸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이 자동차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래? 대부분 이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회의에서. 그럼 이 자동차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정할래? 30대 남자 뭐 전문직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30대 남자 전문직 싱글이고 뭐 어디 살고 뭐하고 생활의 패턴은 이렇고 이걸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올 만한 이야기 한번 풀어내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뭘로 삼냐면 이 이야기를 볼 만한 사람들의 동감 포인트로 잡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 브랜드가 새롭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잡아. 그리고 이 브랜드는 누가 썼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썼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왜? 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넓혀가는 거거든. 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고 착 넓혀놓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볼까? 아무도 안 걸러들어. 왜? 매력이 없어. 페르소나는 곧 뭐다? 매력이에요. 페르소나가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페르소나가 뭘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자소서 같은 거 쓸 때도 보시면 스펙이 있잖아요. 이거 내러티브 접근으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플랫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스펙들, 뭐 잡았던 뭐 대학교 올 때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건들은 다 뭐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자격증, 뭐 어떤 뭐 했던 스펙,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플랫이야. 그럼 그 플랫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개연을 확보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아주 다를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도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는 안 그렇겠어요. 페르소나는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페르소나를 설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난 이렇게 하기로. 아니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인지정보의식.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늘 보여졌던 여러분의 이미지, 뭐 별명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거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아주 다른 이런 데나 와서 바꾸는 거지. 그렇죠? 이게 페르소나의 되게 다양한 모습이에요. 페르소나의 원형은 뭐냐면 가면이에요.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해당하는 연기를 하듯이 페르소나는 내가 표현되고 싶어 하는 그 가면의 모습을 보통 지칭해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해요. 이 페르소나 뭘까요? 퍼스널의 원형. 개인. 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나의 원형.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거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영화에서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쁨의 표현을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그 그간에서 최대한 기뻐요. 그 설정된 환경과 그 설정된 캐릭터의 구도 사이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뻐요. 그리고 최대한 기뻐할 수 있게 어떻게 해? 그 전에 몰아가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약간의 낭만도 있어. 그냥 기뻐하면 안 되거든. 기뻐할 수 있게 막 몰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기뻐하게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적 표현이라고 해요. 슬픔이 있어요. 최대한 슬픔. 여러분 연애하다 헤어져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울어요? 실제로 뭐 사랑하고 막 헤어지고 하는 게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극적이던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뭐 그렇게 사랑할 날도 많고 헤어질 날도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많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춰가는 것도 조금 구질구질. 그렇지 않아요? 넌 왜 내 마음 몰라주니? 뭐 네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예요.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뭐가 바뀌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뭐 좀 이뻐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만 될 것 같고 학습된 문법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드라마처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극대화돼서 표현되지 않아요. 막 헤어진 슬픔을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럼 옆에 왜 이래 미쳤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수업 잘 안 듣는 얼굴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분노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폭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내러티브에서는 극적으로 분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학습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 포켓몬고 아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우리 부총장님이랑 제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총장님 맞네, 저 맞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이제 포켓몬에 관심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빠 핸드폰으로 포켓몬 해보는 게 얘 꿈이야. 매주 꿈. 왜? 나한테는 높은 티어의 포켓몬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들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은 없고 포켓몬은 물려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렙이었죠. 근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레이드라는 걸 해요. 레이드 아시죠? 이렇게 들어보면 딴 게임에서도 하니까 같이 모여서 포켓몬 하나를 잡아야 돼. 가끔씩 열려. 뭐 뮤츠 같은 거 어쩌다 한 번씩 열려. 뮤츠를 잡으러 가. 그건 또 이렇게 티켓도 아주 한정된 사람에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아주 이제 선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기회. 거기서 제가 뮤츠를 잡았는데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뭐 가로수길 뭐 이런 데 가서 하면 막 벤틀리 타고 와서 포켓몬 잡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와. 아저씨들 되게 많이 와.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들에게는 저 종속 논리가 그대로 지배돼. 뭐냐면 이런 거야. 게임을 막 해요. 나는 뮤츠를 잡았어 먼저. 막 이렇게 딱 무너뜨릴 때는 다 같이 무너뜨리는 거야. 그다음 잡는 거는 개별로 잡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 던져야 잡거든요. 저는 이게 많이 막 이렇게 라지 열매도 좀 먹이고 해가지고 잘 잡았어. 잡아서 막 좋아했어. 와 이랬더니 저 옆에서 아저씨가 그 다른 사람도 있는데 혼자 그렇게 좋아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아저씨 이거 게임 아니에요? 게임하는데 당연히 잡으면 즐거운 거 아니야?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재밌으려고? 근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 생존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좋아했더니 막 좋아하지 말라. 뭐지? 저 사람에게는 그 놀이가 뭐예요? 놀이가 아닌 거야. 아주 목적 있는 하나의 뭔가 달성해야 되는 막 이런 건 거죠. 뭐예요? 사회는 이 감정을 극대화돼서 표현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감정을 숨기고 살게 아마 학습받았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가 그 뭔가 억눌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더라도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 앞에서는 얌전한 것 같아도 실제는 안 얌전하잖아요. 어디 가서 풀 거잖아 다. 그렇지 않아요? 막 배그하면서 죽어라 막 이러면서 풀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쌓여있는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 주인공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 또는 어떤 매개체, 피사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나인 것처럼 내 대상, 내 감정을 투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해소하는 그걸 페르소나의 해소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페르소나를 해소하는 거예요.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광고 같은 거 객관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호흡을 썼고 마셨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한 3병째 마시면 약간 알딸딸해지고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게 보통 CF의 원칙이거든요. 뭔가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들.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그런 거 싹 빼. 뭐예요? 가사 뭐 이런 거야. 저거 먹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이미지를 투사하는 거야.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광고 어떤 콘크리트 들어가는지 몰라. 뭐 하는 거야? 거기 가면 막 이렇게 푸르 뭐 이런 거거든요. 막 졸졸졸 애들 깔깔깔 뭐 이런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마치 행복할 것 같아. 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에서는 극대화해서 할까? 기뻐하는 각각 개별마다 개인마다 기뻐할 수 있는 폭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 누구는 막 가만히 있는데 엄청 화난 것 같아. 누구는 막 이러고 있는데 엄청 신나. 지금 최대한 신난 상태야. 사람마다 어떤 이 감정의 어떤 이 레인지가 다르죠. 스펙트럼. 그 다 다른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극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렇게 극적 표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최대한 넓혀놓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통쾌해하는 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하는 거죠. 슬픈 장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슬퍼지는 거야. 그래서 밈이라고 얘기하는 문화적 어떤 이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어머니 이러면 다 우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도 뭐 아무 때나 어머니 하면 안 울어. 5월쯤에 어머니 이러면 울어.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감정, 이 페르소나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만드는 게 아니고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다 있어요. 이야기의 향유의 패턴 있고 영상의 문법 다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 그 다음 어떤 문화적 밈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조합해서 만들어 강화시켜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이 안으로 인벌브 시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감정을 해소시킬 건가, 페르소나를 확보할 건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ING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인칭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알만한 건데, 이 텍스트의 생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뭐겠어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죠. 이 시대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텍스트는 뭐예요? 영상도 텍스트예요. 음성도 텍스트, 그 다음 글도 텍스트. 그리고 이 감각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아까 2D에서 4D로 넘어가는 건 어때요? 이 D가 뭐예요? 2D 할 때 D가 디멘션, 차원을 확대시키는 거고 감각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시각만으로 만족하고 청각만으로 만족했다면 이제 후각도 만족시켜야 되고요, 촉각도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나중에 미각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오감을 해서 어떻게 복합적 감각을 만족시킬 것인가. 선형성에 국한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밖에 못해요. 모노태스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크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선형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래서 글로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여러분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뭘 제일 먼저 봐요?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과연 나는 선형성에 의해서 하나의 정보만을 받아들이는지, 모노태스크 하는지, 아니면 멀티태스크,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워도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지금 스캐닝하듯이 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은 어떤 기호학적인 텍스트, 생산성이 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문법. 그래서 이 기호면 이 기호야.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랑꾸와 빠로처럼 내가 나무, 약간 모호해? 그래서 여름의 나무, 초록색 나무, 꽃이 핀 나무, 어떤 나무, 어디 서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한 나무, 점점 구체화되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수랭이, 아까 전달했듯이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른 그런 생산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누적되는 텍스트 생산성. 그리고 그 텍스트가 또 다른 사람을 자극했을 때 뭐예요? 바로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깡 같은 것처럼 1일 1깡, 1일 3깡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패러디하고 또 패러디하고 또 패러디. 그래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공급자가 한정적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공급했어.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공급하지 않아. 기업이 공급하지 않아. 누가 공급해요? 그 사람 공급할지 몰라도 또 나도 공급할 수 있어. 뭐예요? 공급자와 향유자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어떤 영역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한 거고요. 이 향유 지배소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향유 지배소. 어떤 것들을 지배적으로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포섭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만족시킨다고 두루뭉술하게 열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 강력한 지배소가 있어.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진을 찍을 때도 나중에 뭐 과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강화시키시고 그 주변의 것들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 잡는 그런 어떤 잘못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방법들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발판으로 다른 것들을 또 강화시켜 나가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겁니다.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 또는 요즘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한번 보시면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텔링이 왜 부각이 될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저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게 돼요. 제가 한 10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한 지금 5년 정도 됐나 봐요. 뭐였냐면 5년간 나왔던 모든 드라마의 1화부터 3화까지를 다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앞으로 선형성으로 이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 왜 요즘 유튜브도 바뀌었어요. 형식이 뭐야? 하이라이트 앞에 짤 딱 넣고 그 다음 뒤에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미생도 그랬었거든요. 초반에 하이라이트 딱 내보내고 뒤에 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시면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두잉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래서 이야기 시작을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유자 중심의 생산 방식이 이제는 계속해서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유자와 어떤 제공자 뭐 이런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고 페르소나가 뭔가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잘 되면 이건 터집니다. 보통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넘어갑시다. 어쨌든 하나가 잘 되면 계속해서 이제 잘 되게 되는 이런 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 원소스 멀티 유즈도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테지만 트랜스미디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잘 나가는 이 후킹되는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에 걸쳐서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원소스 멀티 유즈는 뭐냐면 드라마 하나가 잘 돼. 그러면 그대로 뮤지컬로 해. 그거 잘 되면 그대로 영화로 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원소스 멀티 유즈였다면 요즘은 그런 스토리의 반복이 아니라 트랜스미디어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향유자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대부분의 팬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전제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전략화된 것. 자, 이제 실제로 서사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굳이 설명할 게 없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실제로 표현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고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내용의 형식과 실제, 표현의 형식과 실제. 뭐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해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보통 시나리오를 쫙 펼쳐서 봤을 때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야기의 스크립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캐릭터와 그다음 세팅, 장소, 그다음 배경, 미장센 어떤 톤으로 갈 건지 요즘 말로 하면 톤 앤 매너 정도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 스토리, 이야기, 그리고 씬, 각 씬마다 어떻게 전환 처리할 건지. 제가 한 5년 동안 드라마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화면의 전환의 그 사이즈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사이클이. 뭐냐면 옛날에는 좀 길게 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 되게 짧게 넘어가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해요. 이거 우리 모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이걸 수치로 딱 놓고 보니까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한 지금 0.8초 정도 짧아졌어요. 이 전환의 평균 속도가. 이거 점점 빨라요. 이게 한 20년 전보다는 훨씬 짧아졌어요. 20년 전엔 더 길었어요. 한 3초 정도 짧아졌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고 theme, 어떤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보통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하는 빌런, 적대자.
옛날에는 적대자가 나쁜 놈이고 완전 나쁘게 살았다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착했다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보통 피보틀 캐릭터라고 해서 전환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또는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섭섭해서 절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는 적이 없어, 불분명해.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적인 경우도 있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적이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삶을 살다가 나쁜 짓을 뭐 이렇게 하는 적이 우리의 삶에 보통 없어. 누가 우리를 공격해? 제일 친한 애들이 나를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캐릭터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제로 캐릭터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서. 그래서 뭔가 빈약했다가 또는 결핍이 있다가 이게 나중에 강화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우리는 페르소나, 투사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 동일시를 느끼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캐릭터 캐스트가 보통 보시면 히로인, 대립적, 거울, 로맨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대부분 이제 있는 어떤 전형적인 것들, 네, 이야기에 있어서, 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것들. 일단 캐릭터 중심의 8가지 스토리를 보시면, 아킬레스, 결함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또는 깡디드라고 얘기해서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것들, 이런 걸 캔디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데렐라, 네, 밑에서부터 해서 쫙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르케, 유혹에 빠지는 것들. 파우스트, 뭔가 나를 팔아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들. 오르페우스, 네, 소중한 것을 잃어서 뭐 잃어버린 걸 찾아가는 과정들. 로미오와 줄리엣,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트리스탄, 삼각관계. 결국에 이 내용 다 때려 합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사랑과 전쟁 나와요. 이거 다 때려 합치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원형적인 상태를 살펴보자면 결국 이런 것들로 좀 비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캐릭터는 보통 어떤 그 길이에 따라서 캐릭터의 구도를 잡지만 주인공과 적대자와 조력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만 가기에는 이야기 전체를 끌어가기, 흔히 이제 영화를 얘기하자면 영화 전체를 끌어가기가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브 구도로 하나 딱 둬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 놓은 걸 보통 헥사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됐을 때 한 2시간에서 한 드라마로 치자면 한 10부작 정도 끌어가기 딱 좋을 만한 구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의 유행에 따라서 메이저, 마이너, 정적, 공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고 아는 척 할 만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주인공, 네, 프로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적대자,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트리타고니스트라고 조력자, 이 정도의 구도가 딱 있다는 걸 일단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건 시나리오 얘기니까 시나리오를 좀 더 깊이 고민하실 때 제가 이런 것들은 과제를 내드립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분석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없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도 이런 걸 주목해야겠구나를 좀 고민하시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했고요. 피보틀 캐릭터 있고요. 네, 그 다음 스토리와 플롯을 보시면 보통 이야기를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플롯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티베이션, 처음에 이 이야기가 출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동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플롯들을 거쳐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이 모티베이션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구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모티베이션이 작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가미되면 안 되고, 그 이야기의 그 구조, 미장센, 배경,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는 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보면 이런 극적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는 영웅의 서사와 똑같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뭔가 고조되다가 툭 떨어져요. 요런. 저기 보시면 이제 제로 타임, 익스트림 타임 이런 거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극적 전환점은 2번 나타나는데, 처음에 도입하다가 이 사람이 소명을 계속 거부하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 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걸 첫 번째 극적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해소되는 순간이 2번째 극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극적 전환점 2개를 축으로 해서 이야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산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나리오 한 장당 영화 1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120페이지면 보통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페이지별로 해서 앞에 전반부 30%, 뒤에 한 30% 남겨두고 가운데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리즈물들, 반지의 제왕 같은 거 1, 2, 3인데 산막 구조 그대로 다 각각 1, 2, 3 다 지키지만 또 전체적으로 봐도 1, 2, 3가 딱 있는. 근데 그 당시 나왔던 것 중에 그 3부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3년에 걸쳐서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초반에 도입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에 내년에 2부 나오면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몰입을 좀 약화시키는, 몰입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 되겠죠. 2막 구조, 드라마 같은 경우 5막 구조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서브 플롯도 있고요. 실제로 사건이 중심 사건이 있으면 부가적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도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요거는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공간도 성격으로 만들어요.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처럼 그 오래된 집, 이게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에서 보는 그 유바바의 온천장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격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화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성격을 닮을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히 개연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